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미국 전체가 상당히 소란스럽고 불안하면서 예측하기 힘든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모든 매개체나 소셜미디어를 뒤덮은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추려내기 이전에 평범한 하루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운타운 근방에 살거나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위험하다는 단속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걱정만 앞섭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전화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LA 산불로 서울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안부 소식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우려의 안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불화의 여파, 불타오르는 선박, 스탠 스미스, 멘사 회원, 그리고 더치 브라더스입니다. 요새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두 사람 간의 불화, 바로 어떤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불화입니다. 가장 많은 시선을 받고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3달 동안 백악관을 집안 드나들듯이 해오던 일론 머스크는 약속한 100일 기간 동안 임무를 뒤로하고 백악관을 떠났죠. 그런 다음에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가장 큰 여파가 튀기는 곳이 바로 나사와 펜타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거대한 임무를 단 하나의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급해졌습니다. 나사와 펜타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경쟁 업체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로켓과 우주선 개발의 다른 옵션을 신속히 알려줄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현 연방정부 계약을 캔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더 시급해진 것이죠. 이렇게 나사와 펜타곤을 제일 당황하게 만든 것은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 운반을 중단하겠다는 언급이 이어진 다음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나사는 당장 우주인들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을 얼마 후에 이 위협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이 발언은 그동안 스페이스X에 전적으로 모든 우주인들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높은 신뢰를 걸고 있던 나사와 펜타곤 관계자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 간의 불화가 더 뜨겁게 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백악관이 이번에 나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이 지명하는 과정에 제리드 아이잭만을 제외시킨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잭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스페이스X를 타고 우주를 2번이나 다녀온 사람이고 물론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비의 미션들의 최고 신뢰를 스페이스X에 걸고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수백억 달러 정부 계약에 우주인들은 물론이고요, 상당수의 카고를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실어 나르고 있고 또 펜타곤 산하 인공위성을 런칭시키고 있고 정보부 차원의 극비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임무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추가로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이스X에 비교해서 경쟁 산업계는 모든 면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 상태나 마찬가지인 현실이죠. 지난 목요일 이런 소셜미디어로 불화가 번지자 이 정부는 최소한 3개 우주항공회사의 시급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로켓 랩이라고 있고요. 또 스톡 스페이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에 긴급히 연락이 간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카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드림 체이서라는 스페이스 플레인을 개발 중인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관계자들도 나사 간부급들과 긴급 미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에라 스페이스는
앞으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운반이 중단되지 않게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을 약속했고요. 나사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올해 말까지 이 운반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옵션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화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흥미로웠다고 이 나사 관계자들은 말하는데,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드래곤 우주선 중단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돌변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펜타곤에서도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관계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안보의 최고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은 이전에도 나사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2018년에 일론 머스크는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보고 나사는 스페이스X의 안전도에 대한 컬처 조사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우주 스테이션을 왕복하게 만든 나사의 움직임, 이것을 차단하겠다는 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을 볼 때 이런 행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영한다고 지금 나사는 이런 차원의 깊은 우려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의 위협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타링크 인터넷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때 당시를 상기시킨다고 관계자가 말합니다. 그때 당시도 미국의 안전도를 두고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이나 이 한 회사에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항의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셜미디어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이 우주를 가는 우주인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불쾌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우주선을 타고 나를 것이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그렇죠. 펜타곤도 최근에 군사적 우주 항공계 차원의 더 다양한 산업계 베이스를 추구하면서 경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경쟁사를 만드는 것이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더 자극하고 독점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최근에 2가지 연방정부 계약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것을 추구하면서 레인 1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사이즈의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하는 새로운 회사들 신청을 대기 중이고요. 또 레인 2는 한층 더 강력하고 대규모 이미 증명된 로켓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약들이라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동안 이런 대부분의 계약이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해 왔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는 레벨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쟁사로서 올라있는 이름들 몇 개 보면 United Launch Alliance의 Vulcan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Blue Origin의 New Glenn, 또 Rocket Lab의 Neutron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못한 곳들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불화와 위협을 두고 법적 차원이나 현실적인 차원의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기는 절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가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그의 회사 비즈니스를 피해를 볼 것이라고 산업계 전문가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 차원에서 볼 때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불화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알래스카 해안선에서 좀 떨어진 이 지역이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모닝 마이다스라는 선박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 선원들은 결국 나중에 배를 포기하고 탈출해 나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난 것인데요.
이 선박은 3,000대 자동차를 싣고 가던 카고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평양 중간에서 포기하고 버려진 것이죠. 그때 당시 정확한 위치가 알래스카의 에이덱이라는 곳의 해변에서 약 304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도 선박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선박 화재는 그 안에 들어있던 전기 자동차 안에 리튬 배터리가 타오르면서 이 화재는 더 뜨겁고 끄는 것을 더 어렵게 한 것입니다. 이 모닝 마이다 선박은 자동차를 싣고요. 중국의 얀타이를 출발해서 멕시코의 라자로 카르데나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박 안에 들어있는 3,000대 자동차 중에 750대가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면서 물론 이 안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화재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모닝 마이다스의 선원들의 진술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녁 정도의 그 선박의 덱에서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곳은 바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가 있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이 선박을 매니지하는 영국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Zodiac Maritime인데 이 회사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총 22명의 선원이 이 화재에 대응했고 선박 안에 갖추어진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절대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재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컨트롤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원들은 배를 포기하고 구명보트에 나누어 타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출하고 나서 얼마 후 그 근방을 지나던 상업용 선박이 이 신호에 반응하면서 22명 전원을 구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타오르는 화재는 특히 전기 자동차가 타오르는 것 진화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전기와 물이 절대 섞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바다의 소금물은 전기를 전달하는 컨덕터 면에서 그냥 단순한 물보다 더 좋은 전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물이 리튬을 커버하면 배터리 전체가 타오르는 아주 적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선박 안에 어떤 종류 자동차, 어떤 모델 자동차가 실려져 있었고 어떤 것이 그 중에서 리커버 될 수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Zodiac Maritime은 그 무엇보다 선원들 안전에 최고 우선을 둔다고 얘기하면서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고 탈출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 작업에 Resolve Maritime 회사를 임명하면서 진행 중인 화재와 모든 연관된 조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선박 안에 있는 인공위성에 연결된 온보드 시스템에 의존해서 정확한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후 순간 선박을 포기하는 과정의 모든 디테일을 매니저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불난 이 화재 이미지를 한 번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상당히 끄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이 전기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불에 날 위험도는 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에 한 번 불이 나고 나면 이 끄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불이 나서 화재 당시 일어나는 이 thermal runaway라고 부르는데 이 thermal runaway는 며칠이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런 배터리 화재는요, 이 불이 다 꺼진 다음에도 또다시 붙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소방관들도 엄청나게 고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전기 자동차를 운반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자동차들을 가까이 따닥따닥 붙여서 운반 이동하면서 그 중간에 벤틸레이션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한 대에 불이 나면 전체에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선박 안에 갖추어진 화재 진압 도구들은 전기 자동차 화재에 절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2022년 4천여 대 자동차를 운반하던 카고 선박이 대서양 가운데서 화재가 나고 결국 바닷속으로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적도 있었고요. 거기다 딱 1년 전만 해도
3,000대 자동차를 싣고 가던 카고 선박이 네덜란드 해안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는 선원 1명이 사망하고요. 여러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전기자동차 화재를 두고 요새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공급처는 리튬 아이언 화재 위험도를 줄이고 한층 더 안전도를 높이는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이번 주에 텍사스주에 알키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런 배터리에 사용되는 셀 스페이서를 공급하는 회사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에어로젤 인슐레이션을 개발하고 상업용 제작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thermal runaway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알키겐 회사는 full scale production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전기 자동차 화재를 방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산업 분야에서 이미 증명된 방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EV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세이프티야말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다양한 회사 제품을 시도해 보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키겐 이 회사는 차세대 하이 퍼포먼스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것은 설치도 쉽고요. 리튬 배터리 시스템 이 프로텍션에 아주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를 운반 이동하는 이 선박의 화재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를 버리고 떠나야 했던 상황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화재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이 전기 자동차가 있던 장소로 보이면서 전기 자동차 안의 리튬 배터리는 현재까지는 화재 위험들을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현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배터리 생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나 선박 안에서 이동되는 전기 자동차의 화재 위험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스탠 스미스 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고 윈블던 우승도 했던 미국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신고 다니는 신발로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78살이 된 스미스는 신발이 더 유명해진 것 같다고 웃으면서요. 이 바로 흰색 아디다스 흰색 가죽 스니커에 그 뒤에 초록색에 이름도 써있죠. 이 신발이 엄청난 인기로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인 게리 뉴버와 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책으로 비즈니스들의 손님들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책을 내놓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신발보다 테니스 선수로 더 유명했습니다. 스탠 스미스는 1972년 윈블던 단식 우승을 했고요. 이어서 USC의 대학 때 팀메이트였던 밥 러츠와 함께 윈블던 복식 더블에서 72, 74, 80, 81년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스탠 스미스와 밥 러츠는 US 챔피언십들 중 4가지 다른 그 테니스 코트의 표면이 있죠. 4가지 다른 종류에서 우승한 유일한 복식 파트너였습니다. 이 표면은 grass, 이 잔디죠. grass, clay, hard court, 그리고 실내, 인도 우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스탠 스미스는 어린 시절 파사디나 하이스쿨에서 테니스 선수였고요. 그리고 USC 테니스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프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 가장 절친했던 친구는 바로 이 라이벌 UCLA 테니스 팀의 선수 출신인 아서 애쉬였습니다. 아서 애쉬는 테니스계 레전드인데요. 현재 US 오픈 대회가 메이저 대회죠. US 오픈이 열리는 뉴욕의 플러싱 매도에 메인 스테디움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올해가 윈블던에서 아서 애쉬가 우승한 딱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1975년 당시 우승 후보로 아주 점쳐졌던 지미 커너스를 누르고 우승한 것인데 현재까지 아서 애쉬는 윈블던 단식에서 유일한 흑인 남성 우승자입니다. 스탠 스미스는 아서 애쉬를 두고 말합니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지만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우리 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업적 중에는 에이즈와 싸움이고요. 또 인권 평등의 모든 것을 건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서 애쉬는요. 이 심장 바이패스 서저리를 받고 난 다음에 수혈을 받는 과정에 HIV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는 1993년 사망했죠. 스탠 스미스보다 4살 더 많았는데 두 사람의 이 특별한 우정을 이루었고 특히 데이비스컵 팀메이트로 이 미국을 대표하는 데이비스컵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테니스 프로로 그 우정은 점점 더 깊어간 것이죠. 다음 달에 벌어질 윈블던 대회에서 아서 애쉬 명예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스탠 스미스는 여기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의 신발 얘기는 정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날 스탠 스미스 신발 고개만 돌려도 눈에 쉽게 들어와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아디다스는 원래는 이 프렌치 선수 로버트 헬레이 신발로 개발된 것인데 1972년에 스탠 스미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1988년 그때 당시에 2200만 켤레를 팔면서 기네스북 기록에 올랐고요. 이제는 그 숫자를 한참 넘어갔죠. 2022년 스탠 스미스는 윈블던 경기에 참석했는데 그때 유명한 영국 영화 배우이죠. 휴 그랜트가 다가와서 본인이 첫 번째 여자와 키스했을 때 당신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은 완전히 패션 슈즈가 된 것이죠. 스탠 스미스 본인도 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아디다스 신발이 있는데 이 사이즈 13으로 100켤레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빨강과 검정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모교 USC 컬러입니다. 2022년 스탠 스미스가 윈블던 우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디다스가 스폰서 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스페셜 신발을 선물했는데요. 이 특별한 신발 가운데 그 가운데 텅에는 윈블던의 포스트 코드인 SW19이 적혀 있었고 상대 결승에서 만났던 상대였던 일리 나스타제를 누른 날짜가 오른쪽 신발 안쪽에 적혀 있고 왼쪽 신발 안쪽에는 그날 매치 스코어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스탠 스미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신발은 안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는 스탠 스미스 운동화는 흰색 가죽으로 제작되고요.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거기다 아디다스의 전형적인 줄 3개도 없고요. 그 대신 신발 양쪽 공기가 통하는 이 3줄로 조그만 퍼포레이션이 뚫려 있죠. 그리고 뒷면에 초록색에 스탠 스미스가 써 있습니다. 스포츠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스니커 탑 50 리스트에 스탠 스미스는 13위에 올라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88년 그때 당시 2200만 개가 팔렸다고 나와 있는데 1994년에 와서는 2370만으로 늘어나고 2000년 넘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2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에 오리지널 스탠 스미스 레플리카를 선보이고요. 이 오리지널들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정식 이름을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80s라고 정했습니다. 현재 3천만 켤레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 토니 콘하이저 쇼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인 도널드 델은 말합니다. 초록색 붙은 스탠 스미스 신발로 벌어들인 수익이 2008년 당시 총 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요. 이제 모델 종류도 8가지로 늘어나고 가장 많이 팔리는 테니스 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모델임에도 아디다스는 2011년 신발 생산을 잠시 중단했다가 2014년 다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오늘날 이 스탠 스미스 신발은 테니스를 치는 선수들에게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아이콘적인 신발의 패션 신발이 된 것이죠. 특히 예전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고 특히 레트로 테니스 신발을 찾는 팬들에게는 최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 스미스가 선수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70년대 당시 윈블던에서 일리 나스타제를 누르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나이 제법 먹었다는 증거네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멘사 회원 그러면 뭐 말하는지 다 아시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룹, 이 소사이티라는 것을 아는데 바로 이 멘사 회원, 바로 이번에 2살짜리 아이가 멤버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보통 그냥 아이가 2살짜리, 이 2살짜리가 뭐 알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조셉 해리스 버틸이라는 꼬마인데 이 그릭 알파벳을 척척 알고요. 모르스 코드를 해독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2살 182일에 멘사에 들어온 최연소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IQ 소사이티라고 부르죠. 이렇게 멘사 멤버가 되려면 인구 중에 최고 두뇌 탑 2%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꼬마가 들어간 것입니다. 조셉은 태어난 지 5주 정도 되었을 때 몸통을 혼자 뒤집었다고 하고요. 7달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단어를 말했고 1.75살이 되었을 때 책 한 권을 앞에서 뒤까지 소리내서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살 조금 넘어서는 1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지금 5개 언어로 1에서 10까지 셀 수 있고요. 모르스 코드를 배웠고 이제 화학 주기표를 재미로 외우고 있습니다. 39살의 로스와 데이빗 부모는 이 2사람 모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자기 아이를 보고 절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멘사에 연락을 취했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다양한 지원 그룹들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빠 데이빗은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시니어 렉처러이고요. 부인 로즈는 같은 대학 시니어 렉처러이면서 University of London 안에 이 아카데믹 퍼블리셔도 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멘사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탑 2% 안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바로 아무래도 IQ 테스트를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2살 꼬마가 IQ 테스트를 택할 상황이 아닌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멘사에서는 아이가 그동안 자라면서 이루어낸 다양한 마일스톤들을 충분하게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천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셉은 여전히 어린 꼬마입니다. 일반적인 2살짜리 꼬마처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현재 다니는 너스리 스쿨을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조셉의 부모는 말합니다. 이번에 조셉 케이스를 알리면서 이런 영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다 보면 영재들은 모든 것이 쉽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레벨에 맞게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영재들이 현재 사회와 환경이 이런 이들을 위한 디자인된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생각보다 그들의 능력이 제대로 개발되고 반영되지 못하면서 결국 아쉽고 슬픈 결혼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멘사 멤버 중에 최연소 여자아이는요. 이 2살 19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멤버는 미국 여자아이로 이슬라 맥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멘사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이 높은 IQ 소사이티입니다. 이것의 역사를 보면 이 호주인 롤런 버릴리와 이 영국 과학자면서 변호사인 랜슬럿 웨어 2사람이 1946년 영국의 옥스포드의 링컨 칼리지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설립의 최고 목적은 영재 두뇌를 이 두뇌들 사회, 소사이티를 형성하자는 것이었죠. 이 기관은 정치적으로 무관하고 인종, 종교, 모든 곳에 무관한 순수한 두뇌로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멘사가 이 멘사 중에서 두 번째 브랜치가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마고 스타이틀맨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멤버십에는 이 점수에 얽매이는 면이 덜하면서 이런 다른 각각 국가 멤버십 자격에도 조금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는 멘사가 제공하는 테스트를 딱 한 번만 택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브라질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는 자체 내 테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멘사 인터내셔널의 멤버 숫자를 보면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100개 국가를 넘어서 이 54개 국가별 멤버 그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 국가별로 주기적인 간행물 periodically 출판되고요. 미국 멘사 같은 경우를 보면 멘사 불러튼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멘사 매거진이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만약 본인 나라에 멘사 내셔널 그룹이 있으면 거기에 조인하면 되고 만약에 그 나라에 없는 경우에는 멘사 인터내셔널에 직접 조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규모 면에서 이렇게 보면 큰 순서대로 아메리칸 멘사가 5만 명 이상 되고요. 멘사 저머니가 18만 명 넘고 이 브리티시 멘사 안에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합쳐서 멤버 숫자가 이 18,000명 정도 됩니다. 멤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 로컬 레벨에서 인터내셔널 레벨 이벤트가 있고요. 매년 가장 큰 이벤트는 다 합쳐서 하는 애니얼 게더링이라고 부르면서 매년 다른 도시에서 거행됩니다. 1990년 이후에는 이 아메리칸 멘사가 애니얼 멘사 마인드 게임스 컴피티션에 스폰서를 서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08년 이후 국제 미팅이 유로피안 멘사 애니얼 게더링 이름으로 그 해에 바로 콜론에서 열린 뒤 매년 유럽의 다른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라하, 파리, 스톡홈, 바르셀로나, 벨그레이드 등이 줄줄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퍼시픽 멘사 애니얼 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역시 돌아가면서 국가가 차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호주, 2018년에는 필리핀의 세부, 2019년에는 뉴질랜드였고요. 2020년에는 한국이었네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최고령 멤버도 있습니다. 미국 최고령 멤버가 102살이고 영국 최고령은 103살로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칸 멘사 멤버들만 이렇게 보면 1924년에서 42년 사이 태어난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세대는 8%이고요. 베이비 부머가 37%로 제일 높고 제너레이션 X가 30%, 밀레니얼이 10%, 그리고 Z세대가 12%고 미국 멤버들 중에 남성이 64%에 여성이 32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영국의 조셉 해리스 버틸, 이 2살 남짓한 이 꼬마 아이가 최연소 남자아이 멘사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주위에 지나가다 길게 자동차 늘어선 드라이브-스루 커피숍, 더치 브라더스라고 아시는지요? 요새 엄청나게 인기 높습니다. 이것은 스타벅스나 모든 커피숍 체인의 경쟁을 선언한 커피 프랜차이즈인데요. 다른 경쟁의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의 모든 매장이 드라이브-스루 only입니다. 이렇게 더치 브라더스가 성공을 거두자 이것을 모방하는 체인도 하나하나씩 생겨나면서 그 중에 최고 라이벌이 세븐 브루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치 브라더스는 1992년 조그만 커피 카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들어간 것은 2000년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커져온 커피 브랜드라서 그런지 눈에 잘 띄지 않게 성장해 왔는데 올해 드디어 1000번째 매장을 세웠습니다. 바로 지난 2월 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1000번째 스토어가 오픈했는데요. 이 지금 더치 브라더스의 CEO인 크리스틴 베런 씨는 33년 전 3,000마일 떨어진 오레곤주의 그랜츠 패스에서 시작해 우리 브랜드가 정말 긴 여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음 목표는 2029년까지 총 2,029개 매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올해 첫 번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한 것인데 실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더치 브라더스의 브랜드 메뉴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음료수입니다. 물론 커피에서 이제는 스무디, 레모네이드, 아이스티, 소다 등 늘려갔지만 스낵 초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인은 앞으로 음식의 성장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현재 몇 개 매장에서 브렉퍼스트 메뉴를 시험 중입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올해 기간 동안 시험이 마무리될 것이고 내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렉퍼스트 메뉴로 이 소시지 에그 체더 슬라이더가 있고요. 베이컨 에그 슬라이더, 또 초리조 랩, 메이플 와플 등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 중인 매장 숫자도 8군데인데 이제는 32군데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브렉퍼스트를 집어넣는 것은 불과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차차 더 다양한 음식 선택폭도 늘어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치 브라더스의 전략은 시작부터 서서히 늘려가는 Move Slowly가 모토였다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이것이 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최고 장점을 두는 것은 종업원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일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레벨의 바리스타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이들의 만족도와 높은 효율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치 브라더스는 1992년 데인과 트래비스, 보르스마 형제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덴마크 이민자의 3세들로 자손들로 이어진 낙농 농업을 맡아서 운영해 오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주위 환경적인 레귤레이션들이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농장 산업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형제는 이렇게 어려워진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트래비스가 커피 카트를 사서 커피를 팔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자 데인은 본인이 모아둔 돈 12,050달러를 내놓으면서 엑스프레소 머신과 카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다운타운 그랜츠 패스에 커피 카트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더치 브라더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가 잘 팔리기 시작했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1994년 카트는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첫 번째 드라이브-스루 로케이션이 생긴 것이죠. 이어서 1996년 그때 당시 엘살바도르와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원두 커피를 사들여가면서 이 커피 로스팅도 이때부터는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공도는 점점 커져가고 1999년 더치 브라더스는 이때부터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이 됐을 때 50번째 드라이브-스루 스토어 문을 열고 2009년이 됐을 때 스토어 숫자는 135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그로스 이익이 5천만 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불행히도 2009년에 바로 형제 중에 하나 데인은 희귀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성공대로를 걸으면서 매년 성장해 왔고 2017년에 와서는 4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해서 그리고 매장 숫자가 283개였죠. 2017년이 되었을 때 이 다운타운 그랜드 패스에 맨 처음 첫 번째 커피 카트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그곳에 비어있던 쇼핑센터 부지를 사들인 뒤 이곳에 2만 스퀘어풋 공간을 개조해서 로컬 어린이 사커 운동장으로 만들고요. 동시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 사커 축구 운동장 길 건너 있는 이 워싱턴 페더럴 뱅크 빌딩을 사들여서 본사 헤드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어서 종업원 150명도 이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018년 10월 프라이빗 에퀴티 펌인 TSG 컨슈머 파트너스로부터 이 알려지지 않은 상당 액수의 지분을 받고요. 지분을 팔고 마이너리티 스테이크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곧장 매장 숫자를 앞으로 5년 안에 800개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인점의 수익은 2020년 3억 달러를 넘었고요. 2021년 첫 번째 6개월 동안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드디어 주식 공모 IPO를 성사시킨 것이죠. 현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티켓 심볼이 브라더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BROS죠. IPO로 주식당 23달러에 총 2,100만 쉐어를 팔면서 4억 8,400만 달러를 올린 것이죠. 이제 남은 형제 트래비스 볼스마가 주식 쉐어홀더 74%의 보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치 브라더스는 체인점으로 운영할 때 당시에 매장에서는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음료수를 주로 팔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프랜차이즈를 얻는 데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사 안에서 최소한 3년간 몸을 담고 일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프랜차이즈 중 97%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경우였습니다. 2017년 더치 브라더스는 프랜차이징을 중단했고요. 그때부터는 회사가 직영하는 스토어만 오픈해 왔습니다. 2021년 당시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이 264개였고 회사가 직영하는 숫자는 207개였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회사의 커스터머 서비스 스탠다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매장을 사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자동차 길게 늘어선 이 드라이브 스루를 보면서 어떤 커피숍인가 했더니 이렇게 성공대로를 걷고 있는 더치 브라더스를 창업한 이 커피 체인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셔본 적이 없는 커피 체인점이지만 지나가면서 저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은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다소 특이한 더치 브라더스라는 체인점이 이렇게 성장하고 늘어나고 있다니 더 마셔보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덴마크 이민자들이라 역시 데이리 산업이 3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워진 환경이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성공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조그만 커피 카트 하나로 시작해 오늘의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면서 단순히 커피 맛 하나로 이런 성장을 거두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번에 1000번째 매장을 열었고 2029년 목표는 2029번째 매장이라니 더 놀랍습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주고 있지 않지만 몇 년간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기간에 존재하던 조건 중 하나가 회사 내에서 최소한 3년간 몸담고 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